화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전략인사이드 투자 전략 김영환 연구원 말씀해 주세요. 네,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종가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코스피 상단을 점검하고 연말까지의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본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연말 종가는 2500에서 2600포인트 사이 정도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굉장히 센 상황이고 이 경우에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오버슈팅의 경우에 목표치를 2690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연말까지로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하기만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대응보다는 업종 측면에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종 측면에서는 5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여전히 그 연간 전망에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경기 민감 업종들이 비교적 투자 매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코스피가 최근 3년의 PER 분포 중에서 상위 6%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가 추천드렸던 업종들이 대부분 이것보다는 좀 더 낮은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조업 가동률이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자라고 해서 반도체, 화학, 운송 그리고 컨택트 쪽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금 선침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류, 면세점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투자 의견을 좋게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그 언택트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아주 강한 매수 의견 얘기를 안 드렸었던 이유는 먼저 좋아졌고 그만큼 가격이 빠르게 올라갔었기 때문인데 좀 가격 부담이 좀 줄어든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접근해봐도 괜찮은 가격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었잖아요. 예. 이 외국인 앞으로 동향이라든지 이걸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별도 자료를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매도 물량에 비해서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산 정도가 적었고, 그리고 경기 회복 초기 국면에서는 보통은 유입되는데 그 유입되는 규모가 지금 들어온 정도, 한 6조 원지 정도보다는 훨씬 더 커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게,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전지 이런 쪽으로의 쏠림이 좀 강한 상황인데 그 가격 부담들이 사실 이제 5페이지에 나와도 있지만은 이 가격 부담들이 사실 코스피보다는 아직은 좀 매력이 있는데 점점 더 그 매력이 빠르게 먼저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확산성을 좀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밸류에이션 좀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그 글로벌리 지금 마켓 밸류에이션이랑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3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한국 PER이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만 보면은 한 12.4배 정도,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아마 12.6배 정도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 과거 고점 2018년 1월 달에 2,600을 달성을 했을 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에 비해서 한 2년 정도 향후 이익을 더 먼저 당겨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건 유동성 환경을 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동안 저금리 환경이 됐고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까지를 감안하면은 향후 미래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 정도가 한 1년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지금 코스피가 2021년도 이익 전망 정도는 거의 풀로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2022년까지 무리해서 당겨온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급락을 할 만한 가격 부담이 있지는 않지만 당장 더 올라가기는 사실은 좀 더 부담스럽다. 그래서 2,500에서 2,600 사이 정도에서 연말 종가가 형성될 거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신흥국 평균 PER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신흥국 전체는 한번 확인하고 다시 그러면 신흥국은 12개월 포워드로 아마 15배에서 한 16배 정도 되는 거로.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글로벌 말 그대로 미국도 지금 PER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굳이 우리나라만 혼자 좀 뒤쳐져갈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한국이 그래서 그동안 11월 이런 걸 한 달로 보면은 상승률이 거의 글로벌로 제일 센 국가 중에 하나인 상황이고요. 외국인 수급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저평가라는 거는 구조적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글로벌로 비교를 하고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그럼 더 들어올 수 있냐라는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정리해서 별도 자료로 내려고 합니다. EM 평균이 우리 김재현 펀트가 보내주는 문자에 보면은 한 15배 정도 돼 있고요. 이제 글로벌 평균이 20배 정도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보다 원래 이렇게 이 정도 높았었잖아요. 예. 아까 이제 연말 종가가 2,500에서 2,600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2,690포인트까지는 오버슈팅 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2,700 정도까지 열어놓은 것 같은데, 이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금융 환경이 완화적이 됐다, 그러니까 금리가 저금리 환경이 됐다라는 부분을 이제 가격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걸 1등급으로 보통 하는데, 왜냐면은 PR의 역수에서 금리를 빼기 때문에, 차감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로 보면은 과거 저점 1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 저점이라는 얘기는 주가 지수는 고점이라는 얘기니까, 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과거 고점까지 한 3.2% 정도의 추가 여력이 있고요. 이거를 역산해서 계산을 하면은 2,69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위험 선호가 제일 금융 환경을 감안했을 때, 과거의 위험 선호가 제일 셌을 때 정도까지를 계산을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다음 산업기업 쪽으로 가세요. 먼저 자동차 산업 조성연구원. 자동차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4월에 저점을 찍고요. 이 페이지에 그림 1번하고 그림 2번 한번 보시면 4월 달에 한 마이너스 45% 정도 저점 찍고 9월 달에 이제 플러스 0.5로 처음으로 상승 전환을 했고요. 지금 10월 달에도 글로벌 자동차 수요 성장률이 2.3% 정도 나왔습니다. 그림 2번에 보면은 전체 데이터랑 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개월 연속 좀 플러스가 나왔고요. 그림 3번을 보시면은 올해는 마이너스 14.7% 정도 글로벌로 마이너스로 마감을 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가 이제 한 9.8 정도로 올라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가 회복될 거라고 보는데, 이 수요 회복에는 이제 생산이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되고, 이제 기저효과가 발생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고려해서 반영한 건데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내년에 자동차 수요가 좋을 것 같고요. 디맨드 쪽에 좀 히든 밸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지금 최근 수년간 자동차 시장에서 보면 수요가 안 될 거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연된 수요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퀀티파이에서 숫자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이연 수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후차 보유자들이 전기차를 사자니 좀 빠른 것 같고, 내연기관차를 사는 거는 타이밍이 좀 이상하니까 그냥 차를 많이 탄 경우에요. 그냥 안 사고 계속 교체를 뒤로 미룬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차가 노후화되면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게 됐고, 이게 내년에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바꿀 수 있는 확률들이 좀 높아진다. 그러니까 노후차 보유자들의 교체 수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면 오너십 스트럭처의 변화, 소유 구조의 변화가 화두였기 때문에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급격하게 이동할 거라는 전망 하에서 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시 이제 차를 사게 되는 경우들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도 많이 올랐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웰스 이펙트가 쌓이면서 이제 교체 수요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들이 이제 내년에 벌어질 것 같고, 이게 아마 9.8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게 내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그 내년도에 Q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투자 전략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는 가동률이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제 가격 변수가 좋아졌기 때문에 완성차 쪽에 어떤 여건들이 좋았고요. 뭐 예를 들면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동률 빠지고 뭐 중국은 특히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당장 돈이 안 되는 전동화 매출액이 올라오니까 사실상 완성차보다 좋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뭐 4분기도 비슷합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를 연간으로 보면 이제 가격 변수도 좋아지겠지만은 인크리멘탈리 가격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이제 볼륨이 좋아지는 게 가장 첫 번째 변수로 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품 회사 쪽의 여건들이 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동화로 인해서 뭐 매출의 포텐셜도 더 높아지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잠재력이 더 확대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현대기아차도 좋게 보지만 내년도에는 올해 수익률이 좀 떨어졌던 현대모비스가 하고 수익률을 다시 캐치업하는 그런 그 수익률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품 그리고 지금 현대모비스를 탑픽으로 계속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좀 완성차 중심으로 좀 콜을 했었는데 네. 지금 좀 탑픽을 좀 바꾸자는 의미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도 연간으로는 지금 부품이 더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4분기도 가동률이 이제 글로벌로 가동률이 플러스 전환이 와이어와이로 이제 처음으로 될 것 같은데 크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P 변수 쪽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닝 모멘텀이 그 완성차 쪽이 더 나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내년으로 놓고 보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를 보고 가는 관점에서는 현대모비스가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게 얘기하는 거는 현대차나 기아차도 좋을 거라고 보는데 그 모비스가 더 좋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내년에는. 저희 그 올해 자동차 부품 쪽을 보면은 이 Q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특히 뭐 중소 부품사들 그렇게 얘기를 해온 것 같은데 그럼 내년이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냥 중장기랑 단기랑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성화혜택 같은 회사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투자자들이 거기까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지만 자동차는 코로나로 인한 뭐 반사수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이클이 좋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관없이 지금 내년 사이클을 좋게 보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성화 혜택도 좋아져야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성화 혜택이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장기적으로 바이앤 홀드할 만한 아이템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산업 사이클이 돌아서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너무 싼 거죠. 그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부품사에 대해서는 뭐 업데이트를 그렇게 자주 못해서 그런데 성화혜택은 예전에 뭐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여러 번 반복했었는데 지금 성화혜택이 그나마 중소부 쪽에서 좋다고 하신 논리는 뭐예요? 뭐 어떤 쪽에서 좀 그 중소부품 회사는 업데이트를 안 한 지가 한 2년 정도가 됐고요. 작은 회사들은. 뭐 예를 들면 성화혜택, 뭐 화신, 뭐 예전으로 치면 한일이야, 평화전공, SL 이런 회사들이 지금 회사 개별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대자동차가 800만 대에서 지금 600만 대 갔다가 내년에 700만 대로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에서 보면은 3분기 때 중소부품 회사들이 2분기 때 당연히 적자 났죠. 적자 났다가 3분기에 다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들이 이어지면은 근데 지금 PBR이 0.2배, 뭐 0.3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PBR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화혜택이 어떤 이유로 좋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거 다 바스켓이에요. 그냥 다 바스켓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주식들은 올라오면 잘 팔아야 돼요. 어차피 바이앤 홀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트레이딩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자동차 사이클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실제로 보면 완성차 움직일 때 이런 회사들도 다 주가는 움직여요. 이미 관심도의 문제일 뿐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바이앤 홀드 할 만한 것들 그 베이스로 인해서 실적도 회복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사업 포텐셜도 있는 거 그게 지금 볼 때는 모비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되셨나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CS윈드 정영순 연구원. 네, CS윈드 어제 장중에 발간한 자료고요. 목표가를 14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한 주요 원인은 중장기 실적 상향, 미국 공장 신규 증설 때문에 중장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정책 기반이 재차 강화되면서 타겟 밸류에이션도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네, 유상증자 발표를 했고요. 3,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3,000억 원 규모는 미국 내 2개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2021년, 2022년에 걸쳐서 2년간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 한 주당 한 주씩 이제 무상증자도 동반 발표했는데 무상증자는 이번 펀더멘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기업 가치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발행가가 92,200원으로 할인율 20%를 적용했고요. 이번 증자로 주식수가 22% 정도 늘어납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매출 2조 원까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타겟 시총을 3조 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25년까지 타겟 PER 20배 정도 수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6페이지 보시면 좀 중장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이번 미국 공장으로 인해서 미국 공장은 2025년 정도에 4천억 원 정도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적 추정치를 25년까지 반영을 좀 했고요. 23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진이 10% 정도로 유지될 거로 보고 있는데 사실 다소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후판 가격 상승이라든가 감가상각비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상황을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마진이 10% 정도보다도 조금 그 마진 개선폭을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준입니다. 다만 노동 숙련도가 미국 공장 가동이 생각보다 더 빨리 나타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이를 상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9페이지인데요. 미국의 PTC라는 그 보조금 제도가 원래는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이든 및 이제 민주당은 이러한 제도를 25년까지 연장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그 공약으로 제시했고 실제로 하원에서는 이 보조금 제도 법안을 2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PTC든 ITC든 태양광 풍력 보조금이 둘 다 25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EU에서 해상 풍력 산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12기가와트에서 2050년까지 3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고 해당 기간 동안에 무려 8천억 원 유로를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대 시장인 미국과 EU 시장에서 정책 기반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은 특히 23년부터 새로운 모멘텀으로 어닝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매출이 2조 원까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12페이지 보시면 해외 법인별 매출을 보시면 미국 법인이 22년부터 가동률 5%로 시작을 해서 25년에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EU 쪽 시장에 지금 계속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이런 데 쪽에서도 볼륨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타워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5%, 중국 시장을 제외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5%로 글로벌 1등 기업이고요. 글로벌 풍력 기업인 베스타스, 지멘스 가메사 이런 기업들한테 모두 다 수주를 받고 있어서 어느 기업이 수주했던 것 상관없이 CS윈드한테 타워로 납품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수주 트렌드를 보시면 올해 수주가 8억 불 했고요. 목표치가 7억 불이었는데 이미 벌써 상회했고 수주 잔고가 대략 연말 정도 수주 잔고 예상이 대략 5억 불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5억 불, 매출 5천억 이상 거의 6천억 정도는 깔고 간다라는 측면에서 내년에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 보일 수 있다. 이번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식수가 좀 희석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유상증자 내용을 정리했는데 7페이지 보시면
현재 3천억 원, 3,500억 정도의 증자를 하는데 대주주 지분이 지금 현재 54%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대략 50억 원 정도 내외로 참여하겠다라고만 나와 있어서 대주주 쪽에서 실권주가 좀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권주의 일반 공모 때 하는 실권주의 좀 공모를 참여하는 부분이 투자 전략적에서 되게 유효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 주가를 대폭 올린 게 밸류에이션을 이제 크게 확장시켰잖아요. 그 근거가 결국은 미래 수익 성장성이 크다는 건데, 보면은 이제 6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2023년부터 실적 추정치가 대폭 상향됐잖아요. 네. 요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3년부터 많이 늘어난 이유를. 23년부터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공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 미국 공장의 캐파는 대략 5천억 원 정도이고 가동 22년 정도 중순부터는 아마 가동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가동률을 23년부터 해서 지금 30%, 24년에 60%, 25년에 80%로 90%로 해서 지금 추정을 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23년부터는 2020년, 21년에 사이에 이게 수주됐었던 해상풍력들이 본격적으로 설치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베트남 법인이나 말레이시아 법인을 통해서도 해상풍력 그 타워가 납품이 되고, 해상풍력 타워는 육상풍력 대비 단가가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동반 작용돼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수주가 8억 불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좀 해상이 얼마고 육상이 얼마인 거예요? 지금 해상이 일단 매출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상은 현재 15% 정도 되고요. 전체 매출 기준으로 올해 수주 기준 내용으로 보면 지금 한 20% 정도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 다음은 삼성중공업 최진명 연구원입니다. 네,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기존 5,500원이었는데요. 7,000원으로 상향을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25억 달러 삼성중공업이 수주했다는 공시가 있었고, 어제 장중에만 좀 즉각적으로 주가가 좀 거의 20% 조금 안 돼 급등을 한 상태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하는데요. 그 이유는 표지에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 밴드를 보시면, 지금 그 삼성중공업의 PBR이 지금 거의 1.0배로 전고점에 거의 근접하게 도달을 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신규 목표 주가는 PBR 1.1배를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수준에 도달하는 게 지금 주가가 매우 근접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의 현황과 뭐 주가에 대한 제 시각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삼성중공업이 1분기에 수주 3억 달러, 2분기에 2억 달러, 3분기에 5억 달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좀 거의 뭐 한 8, 90%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4분기에만 이미 공시된 것만 한 27억 달러 가까이, 27에서 29억 달러 정도 수주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연말이면은 30억 달러에 거의 근접하게 됩니다. 지난해 4분기가 그 29억 달러였기 때문에 거의 회복했다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다만 연간 누계로는 우리가 작년이 71억 달러였는데 올해 현 추세로 가면 아마 40억 달러 조금 안 되게 나올 것 같으니까 한 전년 대비 한 40% 정도 빠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수주가 회복되고는 있는데 절대적인 획득량이 올해 부족했고요. 그게 내후년에 그 매출 증가에 크게 방해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이 지금 수주가 회복했고, 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겹치면서 주가가 그 최근 한 달 사이에 좀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뭐 3개월 누적으로는 거의 34%, 6개월 누적으로는 68%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그 2017년 고점이나 2019년 고점, 그 조선업이 굉장히 과열됐던 그 시기보다 지금 PBR 밴드가 높기 때문에
그때보다 좋은 전망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냐고 여쭤보시면 상당히 퀘스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 회복 정도, 그 다음에 저희 카타르 LNG의 도래, 어떻게 보면 예전에 얘기하던 것과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은 투자 포인트를 갖고 현재 주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수주 증가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굉장히 빠르게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은 2년 전이나 뭐 비교했을 때 전혀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추선 5척 재매각이 진행이 안 됐고, 그리고 저희가 해양 플랜트에서도 특별한 수주 없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그 대형 조선사 중에 유일하게 적자가 5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이 리스크의 해소 없이 계속 주가가 증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한계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그 언급한 대로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카타르 LNG를 좀 투자자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게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라 수년째 얘기하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임박했을 때 정도가 아니면 이게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주가 추가 상승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 요인이 예를 들면 시추선이 재매각이 되면서 뭐 수주잔고에서 이게 소멸하고 캐시가 들어온다든지, 삼성중공업이 뭐 현금 흐름이 빠듯한 회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추선 재매각이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국제유가가 뭐 배럴당 $60 이상 올라오면서 해양유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다시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전고점에 대해서 한번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의 전성기랑 비교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최근에 많아지셨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조선업이 예전에 굉장히 초호황기 때는 중국의 경제 개방이랑 굉장히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극복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지 않는 한은 현재 제가 표기한 밴드 좀 더 많이 올라가봤자 PBR 1.2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BR 밸류는 이게 북을 다 까먹었으니까 당연히 역사적 고점이 왔는데, 뭐 좀 전에 언급하신 부분대로 이익 체력이 지금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과거와 같은 이익 체력 보면 아닐 거고, 지금 얘네가 이제 평상시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주 사이클이 회복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이익 체력을 갖출 수 있는 캐파인지 그 부분을 좀 언급 좀 해주세요. 일단 캐파 측면으로 보면 이게 노동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직원 수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 과거에도 보고서를 발행했듯이 그 조선업계 종사자들이 한 4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과거의 매출 고점 대비 40%는 캐파가 줄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지면 사실 증문하는 거야. 뭐 용접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시중에 많이 계실 테니까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원을 늘릴 정도의 일감이 나올 거냐라고 여쭤보시면은 당연히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회의론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익성 측면에서 올해 LNG선이 평균적으로 성과가 한 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카타르 건 같은 경우 대량 구매이기 때문에 좀 더 박리담회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들 많은 투자자들이 하고 있으시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삼성중공업이 제 추정치 보시면 2022년에 겨우 영업이익률이 2%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의 마진이 뭐 5% 이상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 포로는 밸류션 하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포조선에서 저희가 한 가지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보고서에서 미포조선이 그 영업이익률이 5%대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왔는데, 그러면 해양을 없이 하면은 그 정도는 한번 터치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삼성중공업이 지금 국내사 중에 유일하게 해양을 많이 하고 유일하게 적자입니다. 그 말은 해양에서는 아직까지 플러스 마진이 안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한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인도 시추선 있잖아요. 이거 최근에 뉴스플로 보면 BP 같은 애들도 해양 광고 시추 포기한다는 기사도 막 나오던데, 결국은 이거 사갈 데 없을 것 같은데 최하경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배들이 보면 2013년에서 14년 계약을 받아서 그 제작이 거의 2018년 전후로 끝났습니다. 현재까지도 재매각이 거의 3년째 안 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위클리 리포트로 뭐 BP에서 광고 일부를 포기한 거 이렇게 말씀드려왔는데, 이 시추선이 사실 저는 올해나 내년 중에 재매각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제 당연히 장부가를 뭐 이제 스크랩 기준으로 해서 뭐 잡는 거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회사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 시추선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격에 판매가 안 되면 당연히 이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시 이제 그 매각을 시도할 텐데, 그럴 때마다 충당금이 기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시추선 그 판매 예정가를 3번 인하했었고 그때마다 충당금이 발생했습니다. 남은 게 얼마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한 1조 한 3천억 정도 밸류가 남아 있다라고 일단 그 회계장부에는 처리가 돼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네, 준비된 자료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